네, 이번 시간에는 객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혈에서 이 객혈을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지, 객혈의 약간 치료라기보다는 약간 대처, 그 다음에 이 객혈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인 기관지 확장증과 그리고 아스페길루스 종, 이 두 가지 질환을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객혈을 알기 위해서는 객혈이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객혈 같은 거는 이제 하기도에서 출혈이 발생한 걸 이 출혈을 기침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폐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발생한 출혈이 기침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객혈 같은 경우는 듀얼 서플라이입니다. 간과 비슷하죠? 이제 심장에서 이렇게 어, 처음에 IVC나 SVC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우심방, 우심실을 거쳐서 위쪽으로 이제 폐동맥이 지나가죠. 폐동맥. 그래서 이 폐동맥이 폐에서 산소 교환을 한 다음에 다시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폐정맥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장에서 대동맥으로 피를 쫙 뽑는데 이 대동맥에서 분지되어서 폐로 혈액을 공급하는 걸 우리가 기관지 동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폐 같은 경우에는 요 폐동맥과 그 다음에 기관지 동맥의 듀얼 서플라이를 보이고요. 주로 폐동맥은 산소 교환을 그리고 핵심 혈액 공급은 기관지 동맥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객혈을 유발하려면 혈관에 손상이 발생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폐동맥이 손상받아도 객혈이 나오고요. 기관지 동맥이 손상받아도 객혈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심 동맥은 기관지 동맥이고 근데 애초에 맥 자체가 다르잖아요. 폐동맥은 물론 동맥이긴 하지만 얘는 우심실이 뿜은 거니까 기관지 동맥은 좌심실이 뿜은 것은 대순환의 핵심이니까 애초에 압력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기관지 동맥이 손상을 받으면 얘는 대량 객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기관지 동맥의 손상을 유발하는 질환 두 가지가 이제 기관지 확장증과 아스페질로마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폐동맥을 손상받는 것도 있겠죠? 이 폐동맥에 이제 손상을 유발하는 게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폐암과 그리고 폐색전증이 있습니다. 펄모너리 스럼보 엠볼리즘이죠. 그래서 폐암이나 폐색전증도 객혈을 유발할 수 있지만 요거는 소량의 객혈을 유발하고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객혈이라고 말하는 대량 객혈의 경우에는 기관지 확장증과 아스페질로마가 핵심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객혈 있어. 우리는 이제 대량 객혈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뭐, 객담에서 피가 조금 나왔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대량 객혈이 발생했을 때 대처의 핵심은 기도 유지입니다. 기도를 유지해서 우리는 질식을 예방하겠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객혈에 있을 때 대처를 해야 되는 모든 선지, 우리가 골라야 되는 모든 답은 모두 기도 유지와 질식 예방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측폐에 출혈이 발생해서 얘가 이렇게 잠기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막 잠기고 있어요. 피가 막 철철 나가지고 대량 객혈이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그 기도를 유지하려면은 여기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여기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 피가 이쪽으로 솟구쳐 오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 피를 최대한 이쪽으로 내려 눌러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출혈 부위를 아래로 눕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이라면 오른쪽으로 눕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는 뭐 보통 위로겠죠? 머리를 해야 오른쪽 아래로 이쪽 방면으로 피를 눌러 놓을 수 있겠죠? 출혈 부위를 아래쪽으로 눕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출혈 부위를 아래로. 왜 자주 나오냐면 우리 폐에 뭐 객담이 있을 때 아니면 농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염증성이 있을 때 이거를 배출시키려고 아래로 오게 눕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 쪽으로 올 수 있게 뭐 위쪽으로 해서 눕잖아요. 그거는 정반대로 얘 같은 경우에는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대한 아래로 눕혀놔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산소를 공급하겠죠. 근데 산소를 공급해도 부족해.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기도 삽관을 해야 되는데요. 기도 삽관을 할 때,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삽관을 조금, 입체적으로 조금 그려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띡 해놓으면 어떻겠어요? 여기 이렇게, 볼루님 딱 해서, 여기 이렇게 띡 넣어놨어. 그러면은, 여기 지금 피가 막 많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솟구쳐 오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블 루멘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중 내강인데요. 더블 루멘인 걸 사용해서 얘는 뭐냐면은 요 기관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 관이 두 개예요. 두 가지로 쫙 내려와서 여기는 콱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냥 콱 막아버리고 여기 요렇게 뚫어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피가 못 나가고 여기는 공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렇게 이중 내강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출혈 부위를 아래로 눕힌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와서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중내강 기도 삭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그래도 안에 피가 철철 나는데 기도를 넣으면 안 좋겠죠. 그래서 내부를 최대한 뭔가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 삭관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산소를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산소증이 지속되면 예를 들어서 뭐 10리터로 뭐 그 코로 막 넣고 있어 산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소 포화도가 막 90이 안 돼. 막 80, 70, 80이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응급 상황이니까 기도 삭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기도 유지, 응급 대처로 기도 유지 해놨어.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 출혈이 난 부위를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는 지금 환자를 당장 살려놓는 거고, 어쨌든 출혈 난 부위를 치료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치료는 뭘 하냐면, 요건 이제 대처죠, 대처. 대처로 요걸 해야 되고, 치료는 뭘 해야 되냐면, 자, 대량객혈은 무슨 동맥이 건들려서라고요? 기관지 동맥. 기관지 동맥이 손상이 나서 발생된 거니까 얘를 그냥 색전을 해버리는 겁니다. 기관지 동맥 색전술이 핵심 치료다, 퍼스트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유명한 이제 영어를 모르겠네. 브라키아 아테리 엠볼리즘입니까? 하여튼 기관지 동맥 색전술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배죠, 배. 그래서 배를 진행해야 된다. 자, 그런데 얘가 만약에 색전술에 실패했어. 그러면은 실패했다는 얘기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했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조금 근치적인 치료가 필요해서 폐엽 절제를 진행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 대량 객혈 환자가 왔어. 대량 객혈이에요. 막 피가 막 펄펄 나고 있어.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출혈 부위를 아래로 눕혀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객혈에서 대처 뭐 해야 돼? 이러면은 반드시 제일 처음에 나와야 되는 건 출혈 부위를 아래로 눕힌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소를 공급하겠죠. 그런데 산소를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면 어쩔 수 없이 이중내강으로 더블 루멘으로 기도삭간을 해야 된다. 여기 별표 안 쳐놨죠? 자, 그 다음에 대처는 했어. 그 다음에 핵심 치료는 뭐야 라고 말하면 기관지 동맥 색전술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기관지 동맥 색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발을 한다면 효과가 없다면 폐엽을 절제해야 되겠다. 여기 막 피가 여기서 뿡뿡 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버려버리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객혈이 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 그다음 하나 더 있다. 여기 이제 대처를 해놨잖아요. 환자를 살려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하기 전에 실제적으로 어디서 객혈이 있는지 알아야겠죠. 무슨 동맥에 객혈이 피가 났는지 알아야 기관지 동맥 색전술을 할 거 아닙니까? 이 다음에는 CT를 찍고 그 다음에 기관지 내시경 이것도 중요합니다. CT 찍고 기관지 내시경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어떤 동맥이 문제인지 알겠죠? 그래야 이제 기관지 동맥 색전술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객혈의 대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제 기관지 확장증과 아스페질로마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관지 확장증은 브랑키엑타시스죠. 브랑키엑타시스. 얘는 핵심 용어가 뭐냐면 요겁니다. 반복적인 감염. 얘가 이제 핵심이에요. 옛날부터 호흡기 쪽으로 반복적인 감염의 과거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용어가 거의 등장합니다. 어릴 때부터 감기에 자주 걸렸다. CPX 할 때도 하죠. 자주 걸렸다. 요 워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기에 자주 걸리면 반복적인 감염으로 인해서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 만성적인 염증에 의해서 기관지가 영구적으로 원래 염증이 조금 오면 확장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투과성이 증가하고 얘는 만성적인 염증으로 기관지가 영구적으로 확장돼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확장된 기관지에 악순환으로 다시 반복적인 감염이 발생하면서 만성 기침이나 이제 화농성 객담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관지가 확장되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혈관들이 염증으로 인해서 약해지면서 대량 객혈이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량 객혈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환이 기관지 확장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의 진단은 영상으로 진단하는데요. 체스트 엑스레이나 CT에서 우리 영상으로 진단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딱 보시면 지금 기관지가 확장돼 있지 않습니까? 기관지가 막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쫙쫙 내려와서 쫙쫙 퍼지겠죠? 그러면서 여기 안에도 기관지가 막 이렇게 있을 거야, 맞죠? 근데 이 기관지가 확장돼서 단면으로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팍 잘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기관지의 단면들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크겠죠, 평소보다. 그렇죠? 그 안에 공기가 차 있으니까 체스트에서 이 안이 검게 보일 거예요. 그게 요겁니다. 여기 막 이렇게 이런 거 보이시나요? 검은색 점 같은 게 이렇게 막 돼 있죠. 보이시나요? 검은색 원 같은 게 막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를 우리가 반지같이 생겼죠. 그래서 링 섀도우다 이렇게 보입니다.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이런 링 섀도우 여기 또 이거 좀 드라마틱하네요. 이렇게 보이네요.
이렇게 링 섀도우가 이렇게 보인다. 이제 체스트 엑스레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체스트 엑스레이만으로는 사실 진단하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주지만 보통은 CT에서 굉장히 특이적인 소견이 보이기 때문에 CT로 줍니다. 얘는 실제로 확장된 기관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기관지가 이렇게 확장돼서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확장된 게 기차 선로 같다. 이렇게 해서 트램 트랙이라고 부릅니다. 트램 트랙 사인. 트랙이네요. 트랙 사인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기관지가 실제로 딱 봐도 확장돼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기관지가 여기에는 잘 없나? 약간 이런 느낌이네. 여기 이제 기관지가 이렇게 있죠. 확장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살짝 보이는 이 검은색 점 같은 거. 요게 이제 그 폐동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동맥은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CT에서 기관지 동맥이 빵 커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위로 폐동맥이 작게 이렇게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시그넷 링이다. 이렇게 반지같이 생겼죠? 이렇게 약간 반지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이렇게 반짝반짝 다이아몬드 있는 반지같이 생겼죠? 딱 껴보면 될 것 같잖아요, 여기. 그거를 시그넷 링 사인이다. 이렇게. 실제로 기관지가 확장되어 있는 거를 봐서 진단을 합니다.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링 섀도우를 보이고, 그다음에 CT에서 트램 트랙 사인과 시그넷 링 사인을 이제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단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치료는 우리 범위가 아닌 것 같아요. 호흡기내과 가셔야 배우는 것 같기 때문에 저희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기관지 확장증에 의해서 이거 진단만 하시면 돼요. 선지로 무슨 질환이야까지만 묻기 때문에 어쨌든 대량 객하를 유발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스페길루스 종. 흔히들 아스페질로마라고 부르는 그 질환이고요. 자, 이 질환은 어떻게 생기냐면 특히 결핵, 물론 이 외에도 폐농양이나 기관지 확장증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주로 결핵 때문입니다. 이 결핵이 그래서 과거력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결핵 때문에 결핵일 때는 유가종을 형성하고 그 내부가 걸락성 괴사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서 결핵 같은 경우에는 특히 폐상부에 여기 폐상부네요. 폐상부에 캐비티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처에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은 감염성 폐질환에 결핵이 있으니까 거기에 한 번 더 보시고요. 그래서 결핵에 의해서 유가종이 내부가 걸락 괴사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공동 캐비티가 이렇게 형성되면 여기 이제 아늑한 공간이 형성되는 거죠. 그 안으로 아스퍼질루스 진균이죠. 이 진균이 침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펑갈 보호를 이렇게 지들끼리 살기 좋다 이렇게 내부에서 펑갈 보호를 형성하는 겁니다. 펑갈 볼 L2 개인가 하나네요. 펑갈 보호를 형성했다 이렇게 부르고요. 이렇게 형성했다 이렇게 부르고요. 자, 그러고 나면 여기 밖에 보이는 여기 남는 요 부위 있죠. 요 부위가 딱 봐도 뭔가 좀 초승달 같은 느낌이 조금 드시나요?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요 보라색인 요 부분을 우리가 크레센트가 아니고 이 공기잖아요. 얘는 펑갈 볼이고 얘는 그냥 공기예요. 에어 캐비티니까. 그래서 공기다 해서 에어 다음에 초승달이다 해서 크레센트 사인이다 이렇게 여기 여기 있네요. CT에서 딱 보시면은 캐비티 안에 여기가 펑갈 볼이고요. 그 외쪽으로 에어가 차 있는 에어 크레센트 사인 이렇게 보이는 여기는 에어 크레센트가 여기 살짝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로 진단을 하라고 하진 않고요. 캐비티가 있겠다.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캐비티가 있고 확실한 건 이제 CT를 찍으면 이렇게 캐비티가 보이겠죠? 이렇게 하시면 진단이 된다.
임상적으로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핵에 과거력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 결핵 때문이니까. 그다음에 이 에어 크레센트 사인이 보이면 아스페길루스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호흡기 내과에선 여기까지 끝이고요. 근데 감염 파트에서 침습성 아스페길루스증에서 인베이시브 아스페질로시스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 조금 연달아 설명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더 이상 객혈은 아니에요. 끝이에요. 자, 어쨌든 아스페길로마에서는 이 펑갈 볼이 캐비티 내부에서 형성돼서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만약에 진짜 안타깝게도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얘가 탁 건드려서 대량 객혈이 유발되긴 하지만 만약에 혈관이 안 지난다면 얘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왜냐면 진균이 캐비티 내에서 그냥 지들끼리 놀고 먹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감염 파트입니다. 침습성 아스페길루스증.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면역력 저하 환자에서 이 면역이 이 펑갈볼을 충분히 억제하지 못해서 이 펑갈볼이 미쳐가지고 외부로까지 인베이시브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침습성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더 이상 내부에 형성되지 않았으니까 종 아니고 증으로 바뀌었습니다. 로마에서 로시스로 바뀐 거죠. 그래서 면역력 저하의 환자에서 이 펑갈볼이 외부로 퍼지면서 침습성인 증상으로 이제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CT를 딱 찍어 봤을 때 요겁니다. 딱 봐도 요거는 내부에 뭔가 국한되어 있는 느낌이 들죠? 얘는 딱 봐도 이제 밖으로 퍼지면서 주변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 주변으로 GGO를 유발하는 그러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 뭔가 캐비티에 있다가 뭔가 밖으로 퍼지는 느낌인데 이런 생각을 조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단 같은 경우에는 이 아스페질루스가 뿜어내는 특이 항원이 있습니다. 갈락토만 항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갈락토만 항원이 검출되면 이제 진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는 얘가 이제 진균이고 보리코나졸을 잘 듣기 때문에 코나졸을 투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진균이 내부에만 있기 때문에 갈락토만 항원도 내부에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항원이 검출이 안 됩니다. 이때부터는 밑에부터는 혈관으로 막 퍼지기 때문에 발이나 아니면은 혈청에서 갈락토만 항원이 나오면 진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고 그 다음에 치료는 진균이니까 보리코나졸 하시면 됩니다. 아스페질루스론까지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끝이니까 마지막으로 정리만 한번 하고 자, 객혈은 기관지 동맥을 건드리는 게 문제였다. 그래서 주로 기관지 확장증에서 염증성으로 손상된 혈관이 톡 건드려서 터지거나 아니면 아스페질로마의 그 캐비티 펑갈볼에 기가 막히게 혈관이 지나가면서 혈관이 굉장히 손상을 받거나 두 가지 원인으로 주로 발생하고요.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출혈 부위를 아래로 눕히고 산소를 공급해야 된다. 산소를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소 포화도가 막 뚝뚝 떨어지고 죽을 것 같아.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중내강 기도삭간을 진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진단으로는 실제로 지금 어디에 어떤 혈관에 어떤 위치에 얼마나 출혈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CT와 기관지 내시경을 CT와 내시경을 찍어야겠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치료 뭐 할래?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기관지 동맥을 색전을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하고 실패했다면 폐엽을 절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관지 확장증은 이 워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반복적인 감염의 과거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관지가 영구적으로 확장돼서 그다음 혈관도 손상을 조금 받겠죠. 그러면서
기관지가 이렇게 막 확장되고 옆에 혈관도 안 그래도 얇아졌는데 기관지가 막 커지고 이렇게 톡 치면 피가 확 나겠죠? 대량 객혈이 된다. CT랑 캐스트 엑스레이에서 굉장히 특이적인 쉼트랙트랑 린 섀도우, 시그널링 이런 굉장히 특이적인 영상학적 소견이 중요하겠다. 치료는 안 나온다. 그리고 아스페질루스증은 결핵의 과거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핵에 의한 이 캐비티에서 안에 펑갈 볼이 형성되는 캐비티는 보통 폐상부, 그다음에 캐비티의 크레센트 사인 이렇게 에어 크레센트 공기니까 에어 크레센트 사인이 보인다. 그다음에 얘가 만약에 면역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에서 밖으로 튀어나오면 그때부터는 호흡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얘가 뿜뿜 뿜어내는 갈락토만 항원이 바나 혈청에서 보일 수 있다. 그러면 치료는 모리코나졸이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